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그는 미술학도였습니다. 그리고 하사관 출신이었죠. 성실했습니다. 전령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네,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죠. 술은 물론 담배도 피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경제적으로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매우 위대한 천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심지어 고양이도, 한국산 고양이든 매우 조선 고양이들은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이것은 또 공적인 영역에 일이겠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박한영 선생 그리고 이준식 선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윤치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선생님, 네, 친일보 진상규명이 친일 재산조사위원회. 네, 여기서 윤치호의 그 증손자, 예, 그 후손인데요. 네, 후손이. 재산을 국가에서 되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와서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늘어놓고 봤는데요. 네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인데, 네. 그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리고 갔습니다. 예. 너네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일본어 잘하고, 예. 말 잘 타고, 그리고 그 음악도 잘하고, 그래서 작곡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박정희 얘기인데. 작곡 잘한 거예요, 그거? 예,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이런 거는 일본 군가풍으로서는 최고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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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딴딴딴딴, 딴따단, 딴딴딴딴. 네. 군가도 잘 불렀다 그럽니다. 예. 네. 그렇죠. 문경 소학교 선생이었을 때 밴드부를 조직해서 네. 직접 애들한테 음악도 가르치고 그랬대요. 예. 일본어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매우 잘하죠. 예. 그럼요. 그리고 육사를 3군데나 다녀갖고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당대 따라갈 사람이 없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 창설하고 그랬을 때 다 보니까 기껏해야 나이도 자기보다도 어리고 기껏해야 경력이라는 게 무슨 전투병과도 아니고 군수병과나 이런 데서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 상관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가짜놨겠습니까? 자기는 육사를 3번 다녔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만 지난주번에는 주로 윤치호 집안의 현란한 친일인맥, 구한말 흔히 개화기라고 했던 거기에 윤치호의 행적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기에 윤치호를 정리하자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충청남도 아산에 딱 많은 집안 네. 장남이었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 많았을 때 얻은 네. 서자 출신이어서 그 서자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평생 열등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봉건적인 것에 대한 반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근대 문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쉽게 빠져서 근대적인 것은 최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요. 직접 네, 근대 네, 문물에 네. 접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심정변에도 살짝 발을 담글라 그러기도 했고 예. 이제 독립협회에서도 이제 회장까지 지내면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근대 지상주의자이자 또는 개화파 이런 맥락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좀 오지랖이 좀 넓어 보인다라는 그 느낌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좀 이제 모 선생이 좀 많이 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당혹스럽게 한 걸 주제일 것 같아요. 애국적이면서 친일적이고. 예. 예. 이게 앞으로 이 박사님 계속 해줄 얘기지만 이 사람은 반중화주의자예요. 근데 조선시대에서 반중화주의자, 지만 이 사람은 그때 소중화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을 중심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중국을 비난하지만 조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국에 대한 혐오, 자괴감,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동경을 가지면서 동시에 서구 우월주의에 대해서는 또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속에서 뭐 나오는 일본에 대한 열광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독립협회 할 때도 그 사실 민중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박사님? 윤초는 기본적으로 민중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민중운동을 네. 하면서도 네. 엘리트주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화사상, 즉 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런 공맹사상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우리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중화다, 소중화를 자처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그 중국 동양적인 걸 버리고 네, 서구를 추종한 엘리트주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독립협회 이후로 윤치호는 관료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곧바로 친일로 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덕원 감리사로 가면서 이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관료로서 재직하는 한편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계몽운동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요. 주로 예.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계몽운동에 관여를 하고 네. 이걸 당시는 자강운동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이제 흔히 이제 계몽운동 또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네. 특이하게도 윤초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좀 멀쩡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일본을 사랑하더라도 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겁니다. 네. 예,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이완용 같은 사람을 아주 미워하죠. 예, 처벌해야 된다고 고종황제에게 상소도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일정하게 자기 몫을 하던 사람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입장을 바꿉니다. 네. 입장을 바꾸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을사늑약에 반대한 이후에 이제 당시 이제 외교부에 굉장히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외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관직을 물러난 다음에 이제 주로 YMCA 중앙기독교 청년회라고 부르는데 네, 네, 네. YMCA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개몽운동을 벌입니다. 네. 우리가 독립협회 YMC 이렇게 이어진다고 예.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군요. 뭐 YMCA는 뭐 우리나라의 그 체육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데긴 합니다만 이 시기에 자강운동, 태극학회, 서북학회 등 학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활동이 뭔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말에 주로 벌어진 그 활동인데요.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네.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국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민중을 계몽시켜야 된다. 계몽시키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학교를 만들어서 근대 교육을 시키고 네.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어서 계몽을 시키고 아니면 이제 강연 활동을 통해서 계몽을 시키고 네네. 그래서 민중을 계몽시키는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서구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식산흥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두 가지를 강조하는 흐름을 이제 애국계몽운동, 자강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운동에 이제 윤치호도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식산흥업, 산업을 장려하고 예, 그럼 이런 건데. 거기에만 나중에 일제시려면 이제 경제적, 문화적 신뢰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네. 유로부터 어떤 근대화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한 노선이 되겠죠. 예, 외부, 즉 지금으로 따지면 외무부 정도의 그 책임자로 있을 때 윤치호가 러일 전쟁,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군대 해산, 강제 병합, 여기에 또 의병 운동 이런 순간이 많았는데 윤치호 이때 그 역할은 어땠습니까?
아무든지 그때가 외부 협판, 그러니까 외무부 차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예. 근데 나중에 박재순이가 또 외무부 대신하다 사퇴를 하면서 그 서리를 맡았어요. 요 시기에. 예. 바로 1905년 5월경에. 예, 박재순. 을사늑약이 11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잘 보니까. 네. 그래서 이미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은 원래 뭐냐면 그 독립협의 당시 구미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전해줄 것을 기대했던 모양인데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알았다고 그래요. 네. 그걸 알면서 왜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사실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죠. 당시로서는. 미락이죠, 그러니까. 예.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경우.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아. 알고서 뭐냐면 미국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서구월주와 같이 결합되겠죠. 그러면서 이미 9월 달이 되면 이미 2달 전에 을사늑약 2달 전에 일본이 우리 외교를 박탈할 것이라고 사실 전망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테프트. 네. 그리고 가스라 하여튼 둘 그 외교 책임자가 서로 조선을 나눠 먹자. 니네 필리핀 먹어라.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이런 걸 왜 공개하거나 적극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윤치호가 독특한 시니컬리즘이라고 할까요? 네. 관료로서 이건 목숨 걸고 공개해서 대중운동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고라도. 애국적인 관료라고 한다면은. 예,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냉정해 봐요. 이 시기에 이 사람 이렇게 봅니다. 이미 세계는 도덕인의 이상이 아니다. 힘이 자주한다. 이게 사회 진화론에서 나오는 그지요. 하긴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네. 네. 그 맞는 얘기죠. 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전통 사상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기독교 청교도 정신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로, 부패하고 부패한 그 지배 세력보다는 주인이라는 길은 낡은 정부와 체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약간만 개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라가 넘어가는 것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예. 유체 이탈. 네네.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기만 읽으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훌륭하고. 그런데 정세 분석은 아주 탁월해요. 근데 너는 그때 뭐 했는데 하면 못 찾겠어. 몰락했지만 그래도 조선왕조의 선비, 물론 의사늑약은 좀 했었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일본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 서구 문물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그 첫 세대에 속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여기 이런 인식하에서 기독교 운동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선비 정신, 이런 거는 버리고, 기독교적인 이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아까 중화주의 얘기도 나왔지만, 중화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교적 원리를 존중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유교 자리에다가 기독교를 집어넣고, 그렇게 되는군요. 서구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오래 가지는 않고, 1930년에 넘어가면 또 그 미국하고 서구도 또 기독교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일본 제국, 천황을 집어넣는 거죠. 네.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 동도서기가 아니고 서도서기 가다가 일도일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 한국의 그 대외 종속주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일본이냐 미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한테 우리는 붙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강해 보이면 미국에 붙었다가 일본이 더 강한 것 같으면 일본에 붙었다가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니까 뉴라이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교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를 쓰면서 한국은 언제나 국제 질서와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 정근대에는 중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잘 또 이렇게 적응했고 20세기 전반기에는 일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잘 적응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미국에 잘 적응했다. 앞으로도 그래서 한미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게 이 뉴라이트 대학교에서 쓴 필자의 놀라운 견해인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대로 그 윤치호 견해 똑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그래도 우리끼리 자강운동, 우리가 그 힘을 기르면 되는데 왜 을사늑약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을사오적에 대해서 규탄을 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자기가 일을 한 건 아니고 뭐 비판만 했다라는 것이지만 또 움직이도 했죠 그래도. 그래도 1907년에 신민회 교과서 또 실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합방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했었다. 라는 증거가 신민회잖아요.
신민회에도 가입을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1907년에 국내에서 당시 최대의 비밀결사라고 하는 신민회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가입한 건 아니고 나중에 네. 가입하지만 네. 윤초도 신민회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신민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지향했는데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실력 양성을 하자는 네네. 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국내에서 국권 회복을 하기가 힘드니까 예. 더 이상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힘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해야 된다. 해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를 짓밟았으니까 우리가 무력을 키워가지고 일제와 전쟁을 벌여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합류해서 신민회가 탄생합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니까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 네네. 하고 그다음에 무장 독립 전쟁 네. 두 개가 결합한 게 신민회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치호는 이제 전자에 속한 사람이죠. 경제적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과 맥이 닿아 있는 흐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뭐 이분이 지금 무력 투쟁하자 그랬을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후자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북망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1910년 8월을 전후해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하죠. 만주로 망명해서 만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그야말로 총 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 무장 투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도 예. 만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신흥무관학교.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출범하는데 신흥무관학교가 탄생하게 된 전사로 뭐 신민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이회영 형제들이 네. 모두 그 신민회 소속. 예. 아, 거기에 매파에 해당되는 그렇죠. 돈이 많았던 삼랑지방의 거족이었는데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만주로 떠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없애서 심지어는 빈궁 속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심지어는 해방된 땅에 제대로 몸속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예. 그 집안. 대부분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 그러다가 아무튼 그 강제 병합 당하고 말하는데 이때 윤치호는 어땠습니까? 예, 이건 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그 윤치호 일기 인용된 걸 보게 되면 뭐 당연히 그 조선의 패망 안타까워했죠.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근데 네. 제가 먼저 전제할 부분은 뭐냐. 윤치호는 교과서에서 나올 때 보면 독립운동가로 너무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독립협회는 독립운동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는 독립운동 시기가 아니니까 독립협회는. 네네. 다만 근대화라고 할 때 이해가 갑니다. 독립행백 있고 그다음에 을사조약 때 그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나 순국한 건 아니거나 을사어빙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관리로서 이제 상소 올린 거 다 그냥 다 합니다. 웬만한 관리들은. 그렇죠. 그래도 외무부 관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로 이상하게 과대 해석돼 있거나 그렇게 포장이 먼저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국충정이 있었던 시기다. 우국충정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전투적으로 다했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도 의외로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름이 나오고 YMCA 이름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신민회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대단히 견결한 그러니까 전투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10년 이후에 좀 이렇게 갑자기 그의 전환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름이 많이 나왔지 그 밀도는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이렇다게 인용할 만한 사람이 없기는 없었겠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무부에 있는데 외교권을 박탈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죠. 예. 그건 당연히 내 부서가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910년 이렇게 강제 병합 당할 때, 병탄 당할 때도 보면 읽어보게 되면 그건 정확해요. 우리 내부 부패 때문에 식민지 됐다, 망했다. 이거 정확한 지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징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얘기해버린다. 이건 좀 다른 코드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진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은 조선 사람에게 나라라고 하는 것하고 긴 손톱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조선 사람은 긴 손톱을 택하고 나를 버렸다니까 정말 옳은 말이다. 참 정확한 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코필드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네, 그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미국인 선교사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피해 당사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국인의 나태함이라고 이 말이 안 된 게 왜냐 1905년부터 12년까지 그 어명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전제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상하게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뉴라이트를 보면 항상 강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예.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대문이 참 허술했었어요. 도둑 입장에서 왜 우리 집이 도둑만 던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신발이 어지러져 있었다. 뭐 이렇게. 네. 앞으로 문 닫고 잘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1910년 10월에 나라가 망한 후에 일제 공직을 사퇴했는데 자위는 받았다고요? 윤치호가? 윤초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 윤초의 아버지인 윤웅열이 매국의 대가로 남작자기를 받습니다. 네. 남작자기는 그 5등급의 귀족자기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네. 남작자기를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윤웅열이 귀족으로서 1년도 채 행세를 못하고 일찍 사망을 해요. 네. 당시 이제 귀족과 관련된 법령이 조선 귀족령이라는 그 법령이 있었는데 이 조선 귀족령에 따르면은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적법한 상속자가 6개월 이내에 자기를 상속하겠다는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습작이라고 습작계라고 네, 그러죠. 네. 근데 윤치호는 아버지가 9월 달에 죽었는데 12월 달에 습작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안에 습작계를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아마 3개월이라면 예. 5개월 다음에 자동 습작이 아니라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습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지만 습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잘안 알려진 최초의 공식적인 친일 활동이 되는 거죠. 윤치호 생애에서 예.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좀 일본에 기울어진 네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친일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적인 첫 친일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국 알겠습니다. 수작 행위자가 근데, 되네요. 그러면. 습작. 일본에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그렇고 많지는 않지만 그 습작계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습작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몇몇 사람이 아예 귀족, 그 아버지가 귀족인데 사망했는데 나는 귀족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습작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습작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치호도 아까 이제 봉건적인 것에 대한 반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는데 진짜 그랬다면은 귀족제도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슨 규정. 다만 내겨오는 떡은 예로 네, 하고. 근데 이런 거. 본인은 아버지가 죽은 지 3개월 안에 습작계를 제출해서 습작을 해요. 그래서 남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공후 백 자남이잖아요. 예. 공작은 왕족인가요? 당시 조선 사람 가운데는 공작은 없었습니다. 아, 제일 높은 자기가 후작이었어요. 후작은? 이것도 이제 여기에도 차별이 있는데요. 네. 일제가 귀족 자기를 주는데 공작은 난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공작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일본인 공작이 이토 히로부미죠. 예. 이토 히로부미 공작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에는 꽤 있는 공작 자기를 조선 사람한테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작 자기를 몇 명 줬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작으로 올라간 대표적인 친일파가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후작이죠. 이완용은 처음에 백작이었는데 네. 이완용도 처음에는 3등급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일제가 한 등급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2등급 귀족이 되는 거죠. 공후백자남 이런 것은 그 유럽의 저기처럼 거기 왕실이면 뭐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왕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왕 그다음에 공작이 아니라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공. 예. 네. 그러니까 그 왕위를 갖고 있으면 왕이고요. 네. 그러니까 고종 황제하고 순종 황제는 황제였으니까 네. 이제 순종 황제는 이 왕이라고 왕이고, 불렀죠. 네. 근데 이 왕의 아들들은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왕이 안 됐으니까 그 아들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공이라고 그러니까 불렀습니다. 이은공.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강공 자기랑 상관없는. 자기랑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안 주는 겁니다. 공작. 그러니까 한편 그 105인 사건이라고 네. 있었는데 여기에 연루돼서 쉽게 말하면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105인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11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네네. 조선 총독이 무단 통치로 유명한 데라우치 마사다케죠. 네, 네, 육군 대장. 데라우치 네. 마사다케가 강점 초기에 일제에 저항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세력을 갖다가 그냥 싸그리 밀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예비군무적이네요. 예, 일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기독교 세력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만주로 망명을 네, 했으니까 네, 네, 네. 국내에 남아있는 세력 가운데 가장 일제가 무서워한 게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1911년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평안도 순시를 갈 때 평안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깨했다. 그래가지고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 사건입니다. 조작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600명 정도가 체포가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 126명이 기소가 되고 그 가운데 105인이 실제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네. 105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중근 열사의 동생, 사촌 동생인가요? 이제 그건 안학 사건이라고. 예, 안학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건 바로 전 단계 사건이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이 조작인 것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105명이 기소돼서 재판정에 섰는데 그 가운데 6명만 죄가 인정이 됩니다. 네. 99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돼요. 조선총독부 법원조차도 이건 도저히 범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99명은 그냥 무죄로 풀어줍니다. 근데 요즘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재판부보다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조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 없이도 사용을 시킨 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도 네. 아직 미숙한 단계예요. 독립운동가들을 조작해서 집어넣는 단계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실체되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건데 6명만 실형을 언도받는데요. 유죄가 선고되는데 6명 가운데 윤초가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물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고 기독교 세력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105인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명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윤초가 걸려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1심에서는 10년형을 언도받고 항소심에서 6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6년형을 언도받았는데 그러면서 조선 귀족령의 규정에 따라서 힘들게 습작한 귀족 자기를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귀족령에 따르면은 귀족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자기를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귀족 자기를 빼앗겨버리고 일정 기간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옥고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원래 6년형을 언도받았는데 6년형이 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렇군요. 일본 천황이 특사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찾아가가지고 개인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뭐라고요? 앞으로는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 착하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일본 민족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 사람들과 나는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라는 개인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게 1930년대에 유행한 전향의 원초적인 형태죠.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의 전향자일 겁니다. 최초 전향자일 거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도 바로 친일로 간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 전선에 적극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 3.1 혁명운동 때 파리 강화회에 가자고 해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거절하고 민족대표 33인에게도 불참하고 오히려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7일에 무용론을 피력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자신들은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죽음의 불자리로 몰고 가는 저주받을 악마 같은 존재들이라고 33인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왜 이런 무용론을 내세운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윤초는 기본적으로 힘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도 없는데 길거리 나가서 아무리 만세 시위 불러봐라 절대로 독립 안 된다. 강자가 우리한테 강자인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만세 시위 벌이는 것은 목숨 걸고 만세 시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맞아요. 바위 치는 거다. 바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다 하면은 박 실장님,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이유는 잘 밝혀요. 근데 대안은 잘 제시하는데 이런 세 가지 이제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힌 게 있어요. 3.1 혁명운동에. 첫째로 이제 파리 강화회의 때 가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나도 안 간다 하면서 하는 게 상정되지 않을 거다 맞죠. 두 번째로 어떤 나라도 조선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모범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했더니 세 번째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뭔 방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에게 어떻게 호감을 살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하고 경성일보에 찾아가서 개인 담화로 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를 찾아가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을 갖다가 조선 민중이 많이 알도록 기사로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 다 부질없고 옳지 않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피력하겠다. 조선일보에 내가 찾아가갖고 본인이 그러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3.1운동에 동참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네. 이 의학전문학교가 아마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당시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윤초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역시 원래에 대한 존경이 그래도 아직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아마 윤초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 거적적인 시위 운동이 일어나니까 동참하시죠라고 권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로 본인이 밝힌 이유가 조금 전에 그냥 박한용 실장이 얘기한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나름대로 탁월한 분석입니다. 당시 33인을 비롯한 이른바 민족 대표들이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미국이 우리의 독립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정세인식이죠. 우리가 데모를 하니까 한국만 오고 있다니까 전두환을 건조해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80년에 우리 민중들이 착각을 했다고 하죠. 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역시 탁월한 정세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 처지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일본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고 세 번째가 아주 고약한 거죠. 강자한테 붙어 살아야지 약자가 왜 강자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윤치호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조선 민중들이 다 등 따스고 배부른 줄 알았겠군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 같은 데서 윤치호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참가하지 않고 서신이나 연락은 주고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제에 이런 부분을 발설하진 않았는데 1930년대 초까지 윤치호는 독립운동도 적극적인 친일도 하지 않으면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대강 원만하게 살고 있다가 냉소적인 입장 자신의 실천에 하지 않고 실천적인 입장은 빼고 30년대 중반부터 본격 친일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결국은? 이게 좀 단계적으로 나가는데요. 네네. 1915년 5기에서 나온 다음에 한동안은 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바라보다가 1910년대 대표적인 친일단체 가운데 대정친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정친목회. 다이쇼 친목회죠. 아, 그렇죠. 빨리 알아듣겠죠. 히로히토, 그러니까 쇼와 아버지. 천황의 아버지인 다이쇼. 그 다이쇼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실력자들이 내선 융화. 일본과 조선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만든 친일단체입니다. 1910년대는 이렇다 할 단체를 만들 수 없었는데요. 무단 정치 시기에. 근데 총독부에서 대정친목회의 설립을 허가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정친목회는 아주 노골적인 친일단체고 이 시기만 하더라도 친일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단체인데 대정친목회 만들 때는 관여 안 했는데 나중에 윤치호가 이제 평연으로 이제 간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제 친일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920년대 이미 이런저런 친일적인 단체에 이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 않고요. 슬슬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의 비에 맞춰가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진영과도 이렇게 연락은 계속 유지하면서 좀 양다리를 걸쳐 놓다가 이제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제 전시동원 체제로 가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벗고 친일 활동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보니까 경성 교풍의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고 1919년에 그리고 같은 해 9월 전국의 조선인 유력자를 중촌에 모아놓고 조선 총독부의 시정 방침을 설명하고 시국 강연을 할 때 경기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도 하고 24년에 독립사상 배척과 일선융화가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동민회에도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미 친일의 조짐이 좀 보이긴 했네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또 독립운동 가들하고 일정한 연락은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25년 3월에 그 이승만 계열의 국내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흥업구락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흥업구락부, 흥업클럽, 클럽이죠. 흥업구락부에 또 윤치호가 관여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또 완전히 또 민족운동 진영하고 발을 끄는 것도 아니고요.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군요. 참고로 보면 이제 이승만이 해외에 있었잖아요. 네. 이때 국내 자기 이제 조직이 바로 핵심 파트너가 이상재잖아요. 네. 핵심 파트너가 이상재고 그다음에 핵심 뭐라고 해 행동대장이 신흥우죠. 아, 기독교 교회군요, 모두. 예. 기독교인데 그것도 YMCA 이제 특히. 기호 기독교라 그러죠. 서북 쪽. 서북이 기호, 아니라 기호. 기호. 아,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뭐 예. 쪽. 있는데,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자, 기독교 친일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윤치호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사전적 분류를 하면 기독교 친일로 네. 나오죠. 네. 그거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위험시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위험시할 이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족운동에 관여하기보다는 순수 종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네. 특히 그 위기의식을 느낄 이유도 별로 없었는데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고 기독교를 순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앞잡이가 될 국내 기독교, 조선인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1930년대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이른바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의 합동을 추진합니다. 원래 조선 기독교라는 것이 미국 기독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일본은 기독교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본의 어떻게요? 대표적인 그 교회가 조합교회라 그래가지고 조합교회요? 조합교회라 그러는데 조합 협동조합이 아니고 예. 아, 예. 조합교회입니다. 일본의 독특한 교회 형태인데 네. 이 조합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합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네.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황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예. 되는 건데. 근데 그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의 합통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네.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통이 추진이 됩니다. 추진될 때 앞장선 게 바로 윤초입니다. 당시 윤초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종파 가운데 하나이던 감리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감리교. 예. 예. 그러면서 윤초를 비롯해서 몇몇 친일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본 기독교와의 합동을 추진하고 결국은 합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는 간판을 내리는 거죠. 일본 그렇군요. 기독교의 일부로 조선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거죠. 아니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윤치호의 그 친일 행적이 시작이 될 텐데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윤치호는 기독교 친일파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크죠. 너무 큰 인물입니다.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 반민족 행위 한 사람 10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10명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넘치는 사람이 윤치호입니다. 여태까지는 별 얘기 없었습니다만 그럼 지금부터 좀 사례를 들어주시죠. 예. 일단 기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독교의 합동에서도 앞장을 섰고요. 네.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38년부터 윤치호는 신사참배를 합니다. 네. 빠른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겁니다. 아, 그래요? 빠른 거예요, 그게? 예. 왜냐하면은 40년대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게 대체로 40년대 이후거든요. 네. 윤치호는 38년부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38년부터 신사참배를 합니다. 네. 1939년에는 신사참배를 할 때 조선인의 대표 자격으로 참배를 해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 친일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대표자인 거죠. 기독교의 그러니까 한국의 명망가를 대표하는 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자격으로 1938년부터 참배를 하고 이때 참배는 그냥 참배하는 게 아니라 조선 총독과 같이 참배를 합니다. 조선 총독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거물급으로 대접을 받은 거네요. 대접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총독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열까지 이미 윤치호는 올라선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37년에 조선교화단체 연합회에서 주최한 시국 대응 강연회 연사라 참여, 황군 위문금 1,000원, 국방헌금 4,000원 내고 애국 경기호 비행기 구입비 500원 헌납하고 경성일보사에서 주최한 북지사변 비산시국 좌담회에 최남성과 함께 참석하고
또 37년 8월 15일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데 내선인은 동일운명 거선의 항해에 임하야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또 이러저러한 강연에 37년부터라고 한다면 상당히 빠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조선신궁에서 조선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회 및 발기인 겸 실행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장을 맡아서 조선신궁에서 본고제를 지내고 그런데 38년 8월에 서대문 경찰서에 불려가서 흥업구락부 사건에 대해서 취조를 받았는데 즉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흥업구락부 사건하고 수양동호회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네. 수양동호회는 안창호의 국내 조직이고요. 흥업구락부는 이제 이승만의 국내 조직인데 네. 이제 이승만 계열하고 안창호 계열에 대해서 조선총독부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가운데 일부는 사실은 좀 독립운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네.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흥업구락부 사건하고 수양동호회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배고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조작에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취소를 당하죠. 근데 네. 옥고는 치르지 않습니다. 바로 풀려납니다.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가 되는 무혐의 거죠. 처리가 되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뭘 하냐면은 흥업구락부 관련자하고 수양동호회 관련자들이 다 집단 전향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에. 공개적으로 신문에. 아. 우리는 이제부터 조선의 독립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일본 제국의 천황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니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때 옥고를 치러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윤치호는 아니었다. 윤치호는 그렇죠. 네, 오히려 전향의 무리에, 예. 물론 전향은 옛날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번 전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산 선생은 이미 32년도 상해에서 잡혀 들어와서 아. 옥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아주 병보수로 나오죠. 병보수로 나왔는데 예. 그 뒤에 바로 수양동호회 사건이 터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미 도산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시점인데, 이게 사실 흥업구락부나 수양동회는 교과서에서는 좀 사실을 평가할 때 실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조직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맞습니다. 수양동회는 안창호회 또는 네. 흥업구락부는 이승만의 어떤 국내 조직으로서 민족주의자들, 네. 기독교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의 비밀 모임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조선총독도 그냥 이걸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하기도 애매했던 건데 없애버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얘기도 됐던.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전시체제기니까요. 말하자면 일제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조선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네. 안정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저해 요소가 될 만한 건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양동회 사건하고 흥업구락부 사건이 일어난 거고 이제 흥업구락부 사건에 윤치호가 관여했다고 그래서 윤치호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군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혐의로 이게 풀려 났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친일 잡지 동양지광사의 고문, 경성부 지원병 후원회 회장, 배영 동지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1941년에는 중추원 칙임관 대우 고문으로 해방 때까지 연임하는데 칙임관이라는 게 뭐죠? 네. 예. 칙임관. 예. 이제 일본에서 관리들 나눌 때 있어서 친임관, 칙임관, 네네. 주임관, 판임관으로 나눕니다. 아, 예. 등급이죠. 관리의 등급인데. 네네. 예, 총독 같으면 친임이죠. 그러니까 친이 천황폐하께서 임명하오신. 네네. 그 다음에 칙은 이제 천황폐하에 서명이 들어가 있는 임명장을 받는 직급이고. 네. 거기까지 사실 고위관리입니다. 네네. 근데 주임관은 또 고위관리죠. 주임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사무관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5급 이상. 네. 그러니까 칙임관은 그보다 높은 이사관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관, 부이사관, 3급 공무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2급, 3급? 당시 조선에서 친임관은 최고 등급인 친임관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총독하고 정무총감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1941년대 되면 드디어 친일의 최고 지위에 올라와서 중추원 고문회, 국민총력연맹 이사, 흥하보국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위원, 그리고 임전대책협의회, 곧 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됐다는데 여기 위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임전대책협력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가 벌인 전쟁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전쟁 협력 단체죠. 네네. 뭐 임전대책협의회를 비롯해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협력 단체, 친일 단체에 윤치호 이름이 안 올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단체 이름을 올리고 모든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강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윤치호는 단골 연사입니다. 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연설을 잘했답니다. 독립협회 당시부터 연설을 잘했답니다. 게다가 뭐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안창호 선생도 연설을 잘하고 서재필 선생도 연설을 잘하는데 네. 이 두 분의 연설 스타일은 굉장히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인 연설이라고요. 윤치호는 조곤조곤 설득하는 연설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러니까 일제가 봐서는 더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깃한 연설을 그래서 연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윤치호도 기꺼이 막 각종 강연의 연사로 참석해서 이 강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강연의 내용은 다 전쟁에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은 모두 전쟁에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전쟁에 협력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핵심이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협력하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협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바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천황 군대에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윤초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160만 명의 조선 젊은이여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라. 여기 극동의 결전과 오인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이라 하신 성의를 봉대하여 내선 일체를 주장하시는 미나미 총독은 우리 반도의 아버지라고 우리 민족의 경애를 받고 계십니다. 미나미 총독이 총을 메고 나서라거든 총을 메고 나섭시다. 곡괭이를 메고 나서라거든 곡괭이를 메고 나섭시다. 이러니 폐지하고 우리 반도 민중도 내지 동포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자 하고 과거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9월 7일 날에는 43년도에 임전대책협의회 협력회 채권 가두 유격대에 참여해서 채권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이름이 좀 그럴듯하죠. 채권 가두 유격대 그러니까. 예. 당시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냐면은 국고가 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에서 돈을 쥐어 짜려고 한 겁니다. 예. 없는 사람,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채권 팔아가지고 그 채권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얼굴 깨나 팔려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리에서 채권을 파는 뭐 사실상 뭐 반강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채권 사세요 그러고 파는 겁니다. 그걸 이름을 갖다가 거창하게 채권 가두 유격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활동에 나섰다는 거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영웅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와서 메이저리그 경기가 있거나 하는 그런데 불러갖고 그 쇼를 연출하면서 채권을 사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당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동원됐는데 이제 윤치호 같은 사람들도 명망가로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렇군요. 유격대 중에 종로 유격대 대원. 집이 종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 윤치호라는 그런 사람, 뭐 1945년 4월에 드디어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그런 직선 의원에 임명되는 건데 여기 일본 귀족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귀족은 아니고요. 네. 귀족원 의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귀족 출신으로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황족 화족 출신으로 피로 이제 귀족원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혈연 관계로. 그다음에 뽑혀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윤치호는 천황이 임명한 귀족원 의원입니다. 귀족은 아니지만 명예 전당이 들어가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귀족 명예 전당. 엄청난 그런 영예군요. 귀족원 의원으로 있던 조선 사람이 딱 10명입니다.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윤치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일본 천황으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심을 인정받은 10위 안에 윤치호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945년 4월 3일에 귀족원 의원이 됐는데 해방이 된 45년 10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12월에
10월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독립 소식을 들었겠죠.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치호의 일생을 두고 또 그의 친일행의 책임을 물으면서 왜 오늘의 수구 또는 뉴라이트 포장 세력들이 윤치호에 감명을 받는지, 왜 우리가 뉴라이트의 원조로 윤치호를 얘기하는 것인지 두 분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윤치호는 이제 근대화 지상주의자죠. 근대화를 이루는데 우리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강한 나라, 강한 민족한테 우리가 힘을 빌려서 근대화를 이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근대화 지상주의자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윤치호는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윤치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치호는 어쨌거나 당대 최고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했고 일본어도 잘했고 아주 냉철한 그 정세인식 능력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보다는 다른 쪽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윤치호를 자꾸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영 실장님, 두 번에 걸쳐서 윤치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이준식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윤치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아까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박사님 다 정리하셨으니까, 저는 이 윤치호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재능 많고, 다재다능하고, 냉철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신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이러한 정확한 인식들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반강자, 시니컬로 나오다 결과적으로 항상 강자의 품에서 강자의 이익 속에서 안주하게 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이른바 오블리지 없는 노블리스 이러한 대명사로서 저는 윤치호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이 뉴라이트에게는 그 다재다능한 자체나 그 엘리트주의 자체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처신의 어떤 방어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임 없는 엘리트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써서 오늘 한국인 뉴라이트 엘리트들의 모습들을 보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망한 나라지만 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은 그런 엘리트가 결국은 식민 모국에 충성을 바치는 결과로 말년에 그 노역을 들이우는 그런 예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로부터는 그렇게 똑똑한 분을 왜 심판하러 하느냐,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적반하장격으로 항의를 받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